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거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치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제한 채 부동산 시장 관련된 부분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수정부와 진보정부는요, 국정 운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보수정부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반면에 진보정부는 분배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보수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해요. 왜? 성장이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이 비대해지면 안 된다. 정부의 조직이 비대해지면 당연히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이고, 그것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장을 제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진보 정부에서는 분배를 하지 않으면 부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성장을 막는 장애 요소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큰 정부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행정의 비중이 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수 정부는 시장 경제를 주시하고 진보 정부는 계획 경제를 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다고 보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는 양측의 주장이 합의점을 찾아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조세 정책에도 반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보 정부는 직접세를 올리는 정책을 세워요. 소득세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처럼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주체한테 더 많은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세우는 반면, 보수 정부는 직접세를 낮추는 정책을 세워요.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게 되잖아.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성장을 갉아먹어서 세수 부족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직접세를 올리기보다는 보수 정부는 간접세를 올리는 정책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가지 직접세 인하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전격 인하가 됐죠. 문재인 정부에서 올려갔던 부분을 다시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또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방안도 꺼내들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는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기본공제 이후에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자, 종합부동산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도 낮추고, 그리고 기본공제폭도 확대를 하고, 또한 공정시장가격 비율까지도 100%에서 60%로 크게 낮추면서 세부담을 크게 낮추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까지 포함해서요. 자, 뒤이어서 소득세 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까 진보 정부에서는 직접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세제 확보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이런 소득세의 과세표준, 최고세율의 과세표준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세수 증가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과표 5억 원 이상의 소득세율이 42%가 적용됐고요. 또한 2021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 정부에서 이렇게 올라간 소득세율을 좀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소득세를 좀 감싸려다가 이게 철회가 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워낙 소득세를 오랫동안 건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 15년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변동이 크게 없었어요. 자, 2008년에 소득 구간 보면요, 4,6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17% 적용됐고 8,800만 원 이하는 26%가 적용됐는데, 2021년 현재도 보더라도 4,600만 원 이하는 15%, 그리고 8,800만 원 이하는 24%가 적용되네. 가만히 있어도 매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과세 표준은 이제 거의 15년간 변화가 없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금은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율 관련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2008년에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한 4,02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17% 세율이 적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2022년 현재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을 봤더니 5,79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연평균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24%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7%포인트 더 세금 부담이 늘어났죠. 여기에 이 소득세에다가 10%더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료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게 버는 것도 늘어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떼어가는 거는 더 많이 늘어났네. 이게 어디서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06년에 근로자 임금 및 세금 및 보험료 현황 보면요.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2006년 대비 17.6%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근로소득세 세율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과표 구간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2008년 시기에 소득 8,800만 원하고 지금 8,800만 원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과표 구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세부 부담이 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났던 최고세율 부분도 일정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던 게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36.8%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근로소득세를 거의 나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소득세 보면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계속 많이 벌고 있고 이런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네. 이거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비율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언론이나 각종 연구기관이 제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반발이 클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인하 방안을 꺼내들었어요. 아무래도 자산이 많은 주체들의 세부 부담을 좀 완화시켰는데 면세자의 세부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거 좀 국민 여론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고 과표 구간만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개편되면은요, 월급쟁이의 세부담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주택 처분자의 양도세 부담도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 기본소득세율이기 때문이죠. 기본 양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과표 기준이 8,800만 원 초과는 35%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솔직히 이게 적은 세부담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요, 이런 35% 이상의 세금이 적용돼요. 왜냐면 지금 웬만하면 주택 양도차액 1억 이하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1억 이하 이상 무조건 30% 중후반의 세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거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도 불구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 못해도 기본적으로 실효세율이 전체 양도차익에서 25% 정도는 가져가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못 파는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개편으로 세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히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됐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요, 기존에 최대 30%포인트 중과세율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이것을 배제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율까지도 조정이 된다면요, 추가로 세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다가 양도소득세율 개편안까지 나오면 이거 내년부터 적용되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주택자 매물이 특정 시점에 몰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내년 1분기에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5월 9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5월 말까지는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음이 조급해져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2달 전에 처분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이런 다주택자 매물이 내년 1분기에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자, 왜 이번 소식이 중요할까요?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분,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 다주택자분들이 많은 양도 차익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집을 싸게 사고 싶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 소식이 여러분들께, 무주택자분들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어지고 있죠. 왜?
높아지는 금리 때문입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거 금리 앞에서 답이 없구나, 지금 언론들도 태세 전환을 한 상황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 다주택자 처분 기회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과 유예뿐만 아니라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까지 들어가면서 세부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돼요. 자, 다주택자는 두 가지를 봅니다. 세금을 보고요. 또 하나,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하면서 보유할지 팔지를 정하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게다가 이번에 세금도 한시적으로 깎아주네. 그런데 팔아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연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 몰려있는 입주 물량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다주택자 세제 개편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팔아야 되고요. 또한 한개 임대인, 나는 낮아진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그 사람들도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매물이 동시에 쏟아진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도 유입이 안 되고 실소자도 유입이 안 되는 상황 펼쳐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세가 붕괴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부분은요, 다주택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주택자의 부동산 시장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 해석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다만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이런 세율 조정 부분은요, 시행령이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수라는 건데, 지금 아마 나는 정부에서는 좀 명분을 좀 내세울 것 같아요. 왜? 물가가 올랐는데 세율이 그대로 있지 않냐. 이것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결과는 불투명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최고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에서는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좀 반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 소득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추세인 것은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내년 1분기 때 매물 증가 요소가 될 것이다.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태풍이 올 건데 기존 주택 매수보다 더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에서 쏟아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 받으시면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관련된 공국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청약 카페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